드디어 수사가 진행되는구나. 머지않아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에 맞아떨어질 것이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자고 일어났는데 휴대폰에 모르는 사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게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진이라면? 심지어 전날 기억조차 희미하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죠. 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의뢰인 피지에게 일어납니다. 알렉스 안도릴의 아이가 없는 집. 사건도 사건이지만 주인공 율리아의 개인사를 더 알고 싶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수수께끼를 전부 다 알고 난 후 회심에 젖어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 순간 다음 편 주세요를 외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얼른 읽고 싶어요.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고르고 고르다 처음과 사건 진입의 도입부입니다. 전부 읽어드릴 수 없는 게 아쉽지만 직접 읽는 재미를 빼앗으면 안 되겠죠? 정말 탐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보내세요. (8월의) 태양 아래 홀로 늦은 점심을 먹을 때만 해도 율리아는 알지 못했다. 가진 능력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미스터리.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일 수도 있는 사건과 곧 마주하게 되리라고는. 율리아는 웨스테르말름에 있는 쇼핑센터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길 근처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쓰레기로 뒤덮인 바닥에 쓰러져 일정한 간격으로 삑삑 울어댔다. 율리아는 매일 아침 화장을 마치고 나면 거울로 몸을 기울여 그 안에 비친 어머니를 향해 나직이 인사를 건넸다. 연한 눈썹과 애수에 찬 진녹색 눈동자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도톰한 입술과 오뚝한 코도 그랬다. 햇빛이 닿을 때마다 젓갈색으로 반짝이는 머리카락 또한. 지난주 율리아는 33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그 말은 드디어 어머니의 나이를 넘어섰다는 뜻이기도 했다. 생일 당일에는 휴가를 쓰고 커튼도 열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혈흔 패턴 분석에 관한 미국 논문을 읽었다. 그 중에는 총알 하나가 갈비뼈와 부딪힌 충격으로 쪼개져 2개의 관통상을 만든 사건을 다룬 사례 연구도 있었다. 시드니가 꽃을 보냈지만 배달기사에게 아파트 앞에 물건을 두고 가라고 한 뒤 공동 출입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가지러 나갔다. 매년 그랬듯 붉은 장미 25송이었다. 그 덕에 조금은 기운이 났지만 그날 저녁 시드니의 전화는 일부러 받지 않았다. 울면서 와달라는 부탁이나 할 텐데 그러기는 싫었다. 시드니는 그런 부탁도 들어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시드니는 언제나처럼 찾아와 율리아를 달래줬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동정심에 의존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시드니에게 바라는 감정은 결코 동정이 아니었다. 율리아는 생일을 자축하며 그 사실을 마침내 인정했다. 이제는 계획, 목표가 생겼다.
시드니의 사랑은 무슨 수로도 되찾지 못하겠지만 시드니와 둘이 함께 일하는 미래는 선명히 그릴 수 있었다. 같이 점심을 먹고 밤이 깊어질 때까지 모든 사건을 자세히 의논하는 그런 미래가 보였다. 길에서 노숙자 하나가 잡동사니를 잔뜩 실은 쇼핑카트를 끌고 가다 공사장 가설물을 들이받고는 불안한 몸짓을 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율리아는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에 꽂고 배가 제법 불렀음에도 다시 음식에 집중했다. 점심 식사로는 홀란다이즈 소스를 뿌리고 하얀 아스파라거스와 잘게 썬 케이퍼를 곁들인 가자미찜을 주문했다. 차가운 상세로 와인을 담은 유리잔을 통과한 햇살이 앞에 테이블에 옅은 그림자를 뿌렸다. 머리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스톡홀름 상공을 날아갔다. 율리아는 포크를 내려놓고 가만히 귀를 막은 채로 굉음이 사라질 때까지 하얀 비행운을 올려다보지 않으려 시선을 깔았다. 잠시 후 방금 한 행동에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내 이번 주 스케줄을 확인했다. 왕립공과대학교에서 우제 플라즈마 물리학부와의 후속 미팅과 안전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다. 옆 테이블에는 몸에 착 붙는 정장을 입고 광을 낸 구두를 신은 30대 남자 둘이 앉아 있었다. 곁눈질로 슬쩍 보니 한 명이 율리아와 눈을 맞추려 애를 쓰는 중이었다. 율리아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손으로 웨이터를 불렀다. 계산을 하다 우연히 그 남자의 옅은 파란색 눈과 눈이 마주쳤다. 지그시 바라보며 장난스럽고 매혹적인 미소를 보내는 남자의 모습에 똑같이 웃어줄 수밖에 없었다. 율리아는 다른 의자에 걸쳐둔 은색 지팡이를 짚으며 몸을 일으켰다. 남자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율리아는 테이블을 뒤로 하고 스토르가탄 쪽으로 광장을 가로질렀다. 율리아가 유독 매력적으로 보이는 각도가 있었다. 수작을 부리려 다가왔다가 빛의 각도가 달라지거나 뺨을 가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면 관심을 잃고 돌아서는 남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율리아는 이런 순간들에 대해 장난식으로 말하곤 했지만 다음번에는 지팡이나 얼굴 흉터를 보고도 다르게 행동하는 남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자리했다. 아직은 한창 때 아니던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야만 했다. 율리아는 교회 앞 그늘에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후 걸음을 재촉하다 스티르만스가 탄 15번에 멈춰섰다. 문에 달린 황동 문패에는 스타르크 탐정사무소라 쓰여 있었다. 특수 제작한 지팡이를 벽에 기대 놓았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지팡이에는 인체공학 손잡이와 검은색 고무 발받침이 달려 있었다. 열쇠를 꺼내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다. 경보를 해제한 후 거울을 올려다보았다. 한쪽 얼굴에 흰색 펜으로 수직선을 칠한 듯한 흉터가 보였다. 이마에서 시작된 흉터는 오른쪽 눈썹 끝을 지나 턱까지 이어졌다. 사무실의 서늘한 공기에서 오래된 나무, 책, 가죽 냄새가 났다. 율리아는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고 초목이 무성한 안뜰이 내다 보이는 창문을 연 다음 주방으로 가서 더블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만들었다. 시드니와 결혼한 7년 동안은 율리아 맨델손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다시 아버지의 성을 택했다. 스타르크. 조상을 추적하면 1761년생 군인 라르스 스타르크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름이었다. 시드니가 떠나고 마음이 헛헛하던 무렵 율리아는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았다는 느낌에 시달리다 스톡홀름 지방법원 서기직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법원에서 일하는 동안 깨달은 사실이지만 율리아는 유난히 사람의 속마음을 잘 읽었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모습을 가만히 앉아 보고 있으려니 답답함이 쌓여갔다.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서기에게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는 내용을 말할 권한이 없었다. 율리아는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논리적 사고력만이 아니라 특정 순간에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럴 때면 죽음에 직면한 순간처럼 시간이 멈췄고 대부분의 사람은 못 보고 넘어가는 디테일과 표정을 포착할 수 있었다. 딱히 초자연적인 능력은 아니었다. 율리아를 괴롭히는 트라우마, 취약한 정신에서 비롯된 증상일 뿐이었다. 오래전 시드니를 만나기도 전의 일이었다. 율리아를 둘러싼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돌바닥에 떨어진 와인잔처럼 산산이 부서진 적이 있었다. 깨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사이 모든 것은 달라졌다. 대부분 부정적인 변화였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어쨌든 율리아는 그렇게 믿었다. 그저 위안을 얻으려는 아무 의미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으려는 발버둥일지도 모르겠지만 서기일도 재미는 있었지만 이혼을 한 뒤로 노르말름 경찰서의 수사관으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시드니처럼 말이다. 경찰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은 잘 알았다. 그러기에는 신체 조건이 너무 불리했다. 그래서 율리아는 대안으로 탐정사무소를 열었다. 일은 대체로 단순했다. 불린 증거를 잡고 신원 조사를 하고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하지만 더 복잡하고 율리아의 분석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야 하는 사건들이 어쩌다 불쑥 들어오는 때도 있었다. 율리아는 사무실로 커피를 가져와 흠집난 낡은 손목 시계의 표면을 내려다보았다. 멀리서 드르륵 하는 드릴 소리가 들렸다. 초인종이 울린 것은 율리아가 컴퓨터를 켜고 막 자리에 앉으려 할 때였다. 다이어리를 확인해 보았다. 따로 잡혀있는 미팅은 없었지만 누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팡이를 쥐고 일어났다. 바깥의 인도에는 키가 큰 백발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는 남색 재킷과 연한색 바지에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갈색 신발을 신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도긴터 모트라고 합니다. 상담 예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말을 흐린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문질렀다. 무슨 일로 오셨죠? 율리아가 물었다. 의뢰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페도긴터 씨. PG라고 불러주세요. 코트는 여기 거시고요. 율리아는 그가 들어올 수 있게 옆으로 비켜섰다. 어떤 식이든 신체 접촉은 사절이었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 느낌만으로 공황 발작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남자는 안으로 들어와 쓱 둘러보고는 코트를 벗었다. 몸이 호리호리했고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듯 여린 소년의 분위기를 풍겼다. 율리아는 그를 사무실로 안내하고 소파에 앉으라 했다. 재킷 뒤가 구겨져 있었다. 자동차나 기차에 장시간 앉아 있었던 것일까? 뭐 마실 거 드릴까요? 차, 커피, 물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불안한 시선으로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 비밀로 유지될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남자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의뢰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지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뭘 보여주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네. PG라는 남자가 소파의 팔걸이를 잠시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경찰에도요? 경찰에도요. 율리아가 확신을 담아 말했다. 율리아는 책상에서 수첩과 펜을 가져와 PG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의 이마가 땀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PG는 율리아가 보는 앞에서 떨리는 손을 안주머니에 넣었다. 이 사진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율리아 앞의 테이블에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PG가 말했다. 율리아가 휴대폰을 들고 화면에 뜬 사진을 보자 PG의 얼굴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드러났다. 사진이 찍힌 시각은 어젯밤 23시 25분이었지만 촬영 장소를 보여주는 메타데이터는 없었다. 플래시를 환하게 터뜨린 사진 속에서 한 남자가 결박된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 벽돌벽에 등을 대고 콘크리트 바닥에 힘없이 앉아 있었다. 체크무늬 셔츠가 말려 올라가 뱃살이 드러났고 바지의 사타구니 부분은 주름으로 쭈글쭈글했다. 머리에 덮은 갈색 포대자루 한쪽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가슴과 배를 타고 흘러내린 검은 피가 벌어진 다리 사이에 고여 커다란 웅덩이를 이루었다. 사진이 선명하지 않다 보니 피가 응고되기 시작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오늘 아침 제 휴대폰에서 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PG가 설명했다. 하지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온 겁니다. 탐정님부터 만나려고요. 가만히 있을 수는. PG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인중에 맺힌 땀을 닦았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율리아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추측하고 싶지도 않고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PG가 양손을 비틀며 말했다. 짐작 가는 것도 없으세요? 보니까 어젯밤 11시 반경 찍힌 사진이네요. PG의 창백한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제가 가끔 술을 좀 마십니다. 그게 어쩌다 과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기억에 듬성듬성 구멍이 나고 몇 시간이 그냥 사라져버릴 정도로요. 어젯밤에도 그랬나요? 네. 점심에 항불안제인 아타락스 50mg을 먹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술을 마신다면 해서는 안 되는 짓이긴 한데 안 먹으면 우리 회사 주주총회를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요. 페르귄터모트가 손가락 관절로 뺨을 문지르며 설명했다. 어쨌든 이해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내가 혹시라도 이 남자를 해쳤을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평소 폭력성이 있는 편인가요, PG? 아닐 거예요. 내가 완벽하단 말은 아닙니다. 실수도 숱하게 했을 거고요.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한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본인이 사진 속의 이 남자를 해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을까요? 무슨 뜻이죠? 이를테면 핏자국이요. 몸싸움 중에 생겼을 법한 상처나 찢어진 옷도 되고요. 아니,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내 휴대폰에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당장 경찰서로 가라더군요. 그래야 했는지도 모릅니다만 일단 탐정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다음에 어떡할지는 조사를 의뢰하고 다 마무리된 후에 결정하고 싶어요. 율리아는
순간 몸이 하늘로 붕 뜰 것처럼 가벼워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자 흠집난 유리에서 빛이 반사되고 초침의 움직임이 느려졌다. 째깍, 째깍, 째깍. 점점 느려지던 초침이 완전히 멈췄다. 초침의 그림자는 시계 표면 위에서 회색 실선처럼 로마 숫자 9를 가리키고 있었다. 율리아는 예비 의뢰인을 올려다보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사이로 그를 관찰했다. 이마에 가로로 난 주름이 아까보다 깊어졌다. 짧게 깎은 백발은 옆가르마로 빗어 넘겼다. 한쪽 눈 아래를 세게 문질렀는지 피부에 노란 멍자국이 보였다. 짐짓 침착해 보이려 입을 굳게 다물고 있으니 턱이 파르르 떨렸다. 대안은 뭔가요? 율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물었다. 사진을 보여주니 아내도 충격을 받아서. 알거든요.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내가 멀쩡히 살지 못한다는 걸요. 말도 안 되죠. 네. 율리아는 피주의 목소리가 체념한 듯 들린다고 생각하며 작게 대답했다. 내가 그 남자를 해쳤다는 결론이 나오면 벌을 받을 겁니다. 피주가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시선을 따라가자 하얀 피부 아래로 2개의 평행한 힘줄과 푸른 혈관이 보였다. 죄가 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의미인 걸까? 벌이라고요? 율리아가 물었다. 다시 몸이 묵직해지고 초침이 정상 속도로 돌아왔다. 비쥐가 셔츠 소매를 내리며 고개를 들었다. 네, 그래야죠. 하지만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뒤집어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안이 알려진 편이라서요. 최소한 순수발과 임업계에서는요. 유서 깊은 목재 재벌로 마나임 그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율리아가 가방을 열고 얇은 가죽 장갑을 꺼냈다. 물론 피쥐는 율리아가 건넬 계약서를 쳐다도 보지 않을 것이다. 2번 생각하지도 않고 서명을 한 후 악수를 청할 게 분명했다. 그는 신속한 결정에 익숙한 사업가였다. 운명의 칼이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상황을 1초도 더 버티지 못할 것이다. 제게 의뢰하려고 순수발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율리아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도자기 인형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렇군요. 2년 전 율리아는 그 사건을 해결하고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로 보수가 짭짤하고 규모 있는 일감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덕분에 월급을 넉넉히 챙기는 것이 가능해졌고 오래 지나지 않아 교외의 작은 아파트를 벗어나 스톡홀름 중심부의 부촌에 나란히 붙어있는 사무실과 아파트를 대출을 껴서 매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사실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율리아가 말했다. 어젯밤 휴대폰을 어디에 두셨죠? 식당에 뒀습니다. 저녁에 주주가 다 모이는 만찬 자리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답하는 피주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운 낙관이 묻어났다. 잠금을 풀지 않아도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율리아가 말했다. 피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도 그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신가요? 만약 살인이라면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그게 나로 밝혀진다 해도. 하지만 그 외에는
이 사진이 내 휴대폰에 저장된 방법과 이유만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야 당연히 결백이 증명되기를 바라죠. 이게 다 오해였으면 좋겠어요. 사진 속의 남자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하지만 어느 쪽이든 진상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한 순간 피쥐의 턱이 움찔했다. 율리아는 서류함에서 계약서를 한 장 꺼내 앞면에 사무소 로고가 찍힌 폴더에 넣고 피쥐의 앞에 내려놓았다. 표준 계약서예요. 가져가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조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연락 주세요. 읽을 필요 없습니다. 피쥐가 말했다. 그러고는 펜을 꺼내 마지막 장으로 휘리릭 넘기더니 서명을 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가능하다면 내일 우리 집으로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만화임으로요. 내일이요? 네, 가능하다면요. 피쥐가 다시 말했다. 노력해볼게요. 저녁 만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올 겁니다. 그렇다면 한 명씩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율리아가 말했다. 좋아요. 피쥐는 펜을 앞주머니에 다시 넣고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페르귄터모트가 사무실을 떠나자마자 율리아는 책상으로 돌아와 장갑을 벗었다. 흥분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드니에게 한 발 가까이 다가갈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잠시 완벽한 첫 문장을 구상해 보았지만 그러고 있으니 마음만 더 초조해졌다. 율리아는 고민을 관두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조금 망설인 후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려 검지 끝으로 그의 이름을 눌렀다. 시드니입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다. 나야, 일하는 중에 전화해서 미안해. 그런데 율리아는 말을 멈추고 침을 꿀꺽 삼켰다. 전화를 괜히 했나 갑자기 후회가 밀려들었다. 시드니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부족했다. 율리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참, 꽃 잘 받았어.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그랬어? 전화기에 닿은 귀고리가 짤랑거렸다. 리드미컬하게 윙윙거리는 복사기 소리도 배경음으로 들렸다. 본론부터 말할게. 빠르게 뛰는 심장을 느끼며 율리아가 말했다. 갑작스럽다는 거 아닌데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의뢰받았거든. 내일 도와줄 사람이 꼭 필요해서. 운전면허와 포렌식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경찰이면 더 좋고 그러다 보니 당신이 떠올랐어. 잠깐, 수고비는 당연히 있고 며칠이면 돼. 율리아, 글쎄 2배로 쳐줄게. 율리아가 말을 잘랐다. 좋은 생각 같지 않아서 그래. 그래, 맞아. 나도 오죽했으면 이런 부탁을 했겠어. 무슨 사건인데? 율리아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자에 앉아 이번 사건과 의뢰인에 관한 정보를 아는 대로 들려주었다. 진상을 파헤쳐달라고 나한테 일을 맡긴 거야. 잘된 일이지. 율리아는 그렇게 설명을 마무리 지었다. 잠시 수화기 반대쪽이 고요해졌고 작게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율리아는 포커 테이블 앞에 서서 딜러처럼 카드를 나눠주는 시드니를 상상했다. 잘 닦인 테이블 위로 카드가 한 장 한 장 떨어지더니 침묵이 깔렸다. 며칠 휴가를 쓸 수 있긴 해. 시드니가 말했다. 하겠다는 거지? 통화를 마친 율리아는 억지 웃음을 거두고 울기 시작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뺨을 문지르고 다시 의자에 기대앉아 호흡을 서서히 정상으로 돌려놓았다. 입구의 간판을 맨델손 앤 스타르크 탐정사무소로 바꾸는 상상을 하면서. 시드니 맨델손은 오른손을 핸들에 가볍게 얹고 있었다. 타이어가 요란하게 아스팔트를 긁었고 왼쪽에서는 울타리 친 가로수가 차창 밖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시드니는 제안을 수락하고 다음날 퇴근 후 2시에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율리아와 함께 북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율리아의 시선이 구릿빛으로 그을린 시드니의 손가락에 닿았다. 엄지에 붙인 반창고가 꼬질꼬질했다. 예전 같으면 더러운 걸 붙이고 다닌다며 잔소리를 하고는 새 반창고를 붙여주었겠지. 하지만 그 시절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도 설득하니까 따라 나서지 않았나. 지금부터는 시드니를 율리아의 세계로 당겨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해결하고 실력을 뽐낼 작정이었다. 진실을 캐내는 방법은 단순했다.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체스 플레이어가 말을 움직이듯 전략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그만이었다. 때로는 파격적이고 직설적인 질문으로 상대의 허를 찔렀다. 반대로 뻔한 질문을 삼가고 누군가에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깊은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도 있었다. 새로운 의뢰인은 약물과 알코올의 조합으로 주주총회 당일의 기억을 상당 부분 잃은 상태였다. 대낮부터 술을 마셨고 약효가 최소 12시간은 지속되는 항불안제 50mg을 먹었다고 했다. 피쥐모트는 결박된 피투성이 남자 사진이 어쩌다 휴대폰에 저장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자신인지 타인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율리아가 봤을 때 그는 피해자의 신원을 예감하고 있었다. 둘 중 하나였다. 두려워서 그 생각으로 이어지는 결론에 차마 도달할 수 없거나 생각을 입 밖에 내지 말자고 다짐했거나. 사실 신원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수수께끼의 남자는 자료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전부 사실이라면 피지가 율리아를 찾아왔다고 말한 이유도 거짓은 아닐 것이다. 그는 율리아가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기를 원했다.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피쥐모트는 자신이 그 남자를 해쳤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못 견딜 뿐이었다. 이 상황 자체가 피쥐에게는 고통이었다. 테러와 아동대상 범죄만 아니면 탐정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니 안심하라 설득했지만 피쥐는 끝내 율리아에게 휴대폰 사진을 전송하지 않았다. 사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침내 삭제해도 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모든 혐의를 벗을 때까지는 그 사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현실을 잘 아는 듯했다. 율리아는 사진을 공유해달라 재촉하고 싶었지만 몰아붙였다가 지레 겁먹고 달아날까 하는 걱정에 일단은 후퇴를 결정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는 고속도로 다리로 달강을 건넜다. 아래로 보이는 강물이 빨랫줄에 걸린 깨끗한 이불처럼 반드르르했다. 환한 햇살이 차 안을 가득 채웠고 율리아는 눈을 감았다. 다리 끝을 건너며 차가 덜컹거렸다. 눈꺼풀 너머로 빠르게 지나는 철탑들의 그림자가 보이더니 이내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 또 짙은 녹색의 숲을 지나는 모양이었다. 율리아가 다시 눈을 떴다. 휴가 7일 쓰기로 했어. 시드니가 말했다. 내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7일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해? 율리아, 그 사이에 어디 가서 성격 이식 수술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당신 걸핏하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잖아. 그리고 다 전략이야. 다 전략이라는 말은 하지 마. 시드니가 말을 맺고 피식 웃었다.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해본 말이야. 알았어. 별다른 의도는 없어. 그래, 알아. 경고해줘서 고마워. 나에 대해서. 한기로 흘렸지. 아니야? 맞으면서. 같이 저녁 먹자고 하면 새겨들을게. 시드니가 불편해할 것을 알면서도 율리아는 말했다. 나무를 베어 만든 도로와 빈터, 그 뒤에 높은 덤불울타리가 차창을 스쳐 지나갔고 두 사람이 탄 차에 정적이 흘렀다. 강의 댐 위로 작게 만들어진 검은 호수의 기슭에 아담한 벽돌집 한 채가 서 있었고 부들과 갈대가 방파제를 에워쌌다. 숲의 뒤편으로 해가 저물며 나무 꼭대기가 불타는 것처럼 보였다. 도로는 웅장한 저택의 진입로로 이어졌다. 경사진 검은색 지붕을 얹은 집에 매끈한 벽돌벽을 따라 양쪽으로 열리는 유리 창문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자갈을 아주 고르게 깐 진입로는 잘 관리되어 있었고 그 끝에 위치한 원형 선회로 옆에 잔디밭에는 화강암 해시계도 있었다. 시드니가 시동을 끄는 순간 문이 열리더니 비쥐가 얇은 카디건과 바지 차림인 빨간머리 여자와 계단으로 나왔다. 율리아는 지팡이를 잡고 낑낑대며 차에서 내렸다. 허리를 똑바로 펴자 오랫동안 차를 타고 오면서 몸이 얼마나 뻣뻣해졌는지 실감이 났다. 따뜻한 저녁 공기에서 소나무와 이끼 냄새가 났다. 새들이 짹짹거렸고 꼭대기층의 반달 형태 창문에서는 석양이 반짝였다. 트렁크에서 짐을 꺼낸 시드니가 습관처럼 손을 뻗어 율리아의 팔을 잡아주었다. 몸은 그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건물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망가진 바이올린 현으로 연주하는 음과도 같이 가슴에 울렸다. 마나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자가 말했다. 모니카라고 해요. 이 집안에 들어온 꽃뱀이죠. 저와 30년째 부부로 사는 사람입니다. 피지가 서둘러 덧붙였다.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칭찬 같기도 해요. 모니카가 웃으며 말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모니카도 저만큼이나 이 일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할게요. 아무래도 그게 제 초능력인가 봐요. 시드니가 가방을 내려놓고 모트 부부와 악수를 나누는 동안 율리아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인사가 끝날 때까지 휴대폰 메시지를 읽는 척했다. 자, 들어오세요. 피쥐가 말했다. 그를 따라 계단을 오르고 널찍한 현관으로 들어가자 거미줄이 낀 샹들리에 벽 등 거대한 중앙 계단이 보였다. 집이 멋지네요. 시드니가 말했다. 브리츠의 케르트의 작품이죠. 피쥐가 설명했다. 안투나 저택 왕실 마국간 쿠르만스카 빌라를 설계한 분으로. 검은 원피스에 흰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조용히 인사를 하며 코트를 받아주었다. 60대로 보이는 여자는 검은 머리카락을 아래로 단정하게 말아 올렸고 파란 눈에 초조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아멜리에가 방으로 안내드릴 겁니다. 모니카가 말하다 얼굴을 찌푸렸다. 혹시라도 제가 착각한 게 아니면 두 분 각방을 원하시죠? 네, 저희는 그냥 동료 사이입니다. 시드니가 확인해 주었다. 율리아도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에 아쉬움이 밀려들었다. 현대판 셜록과 왓슨이군요. 모니카가 중얼거렸다. 비슷합니다. 시드니가 말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에 이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만나봤으면 해요. 율리아가 말했다. 내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고. 모니카가 말했다. 집을 둘러보고 모두와 만나도록 피쥐가 준비했어요. 네, 준비해놨습니다. 피쥐가 말했다.
우리 단란한 가족은 내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얼마나 재밌을까. 모니카가 한숨을 쉬었다. 피지에게 내일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율리아와 시드니는 아멜리에라는 여자의 안내를 받아 삐걱거리는 계단을 오르고 긴 복도를 지나 각자의 방으로 갔다. 감사합니다. 이사님과 사모님은 8시에 아래층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네. 율리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멜리에가 계단으로 돌아가며 둘만 남았다. 시드니는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율리아를 힐끗 보다가 잠시 뜸을 들이고 말했다. 그래, 미스터리는 해결했어? 어느 미스터리? 당신도 조만간 신비주의자 되겠어. 내가 이 방 할래. 율리아가 말했다. 그러고는 가까운 문을 지팡이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노란색 오리엔탈풍 양탄자 위로 캐리어를 끌었다.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솔솔 불었지만 소나무 향 비누, 목재, 오래된 직물 냄새는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화려한 실크 벽지에는 물이 샌 흔적이 보였다. 장식 많은 호두나무 책상과 캐노피 침대 옆의 벽에는 검은색에 가까운 나무로 만든 옷장이 붙어서 있었다. 율리아는 바닥 한가운데에 캐리어를 열고 속옷과 세면도구 파우치를 꺼낸 후 옷장을 열고 패드 처리된 옷걸이에 드레스를 걸었다. 피쥐는 어제 저녁 메일을 보내 율리아와 시드니가 자유롭게 옷을 입어도 되지만 자신의 가족은 전통 방식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칵테일 드레스 몇 벌, 야회복 한 벌을 챙기면 좋고 숲에서 입을 바지와 재킷도 가능하면 준비하라는 아내의 의견을 전해주었다. 율리아는 옷장 문을 닫고 유리창으로 다가가 창문도 닫았다. 바깥 풍경을 둘러보는데 유리가 낡고 휘어 숲에 물결이 일었다. 율리아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죽은 남자의 사진을 잠시 살펴보다가 시드니에게 사진을 전달했다. 피쥐가 정말로 이 남자를 죽였고 살인을 했다는 의식이 있다면 무엇하러 스톡홀름까지 차를 몰고 와 율리아에게 시체 사진을 보여줄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기억의 공백은 거짓이 아니다. 단순히 반대를 반대하는 심리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돌계단을 나오자 매캐한 연기가 율리아의 후각을 마비시켰다. 율리아는 발목 근처를 느릿느릿 떠다니는 자욱한 검은 구름을 헤치고 자갈길을 걸어 서내로 중앙에 있는 잔디밭에 멈춰 섰다. 해시계를 보니 이제 거의 9시였다.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 앞에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나무 기둥 사이에서 시드니가 흰 작업복을 입은 두 사람과 대화하고 있었다. 왜 피쥐와 아이를 낳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모니카가 보인 반응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조심스럽게 쓴 가면이 벗겨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고 보니 질문의 답도 듣지 못했다. 율리아는 아침 식사 때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되새기며 모니카의 주장에서 발견한 모순, 완벽하게 순수한 그 모순을 곱씹어 보았다. 모니카는 자신과 피쥐가 새벽 1시에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고 있었다면서 어떻게 피쥐가 잠든 상태였는지 알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맥주 공장을 돌아보니 시드니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손을 흔들고 마지막 몇 미터를 달려온 시드니가 웃으며 멈춰섰다. 율리아는 간신히 심각한 표정을 유지했다. 과학수사팀에서 뭐래? 율리아가 물었다. 아직 별거 없어. 대화하고 있었잖아. 그냥 사적인 대화였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럴 권한이 없어. 정말.
율리아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나일론 증거 봉투를 사용하는 건 봤지. 시드니가 말했다. 나 포렌식에 약한 거 알잖아. 인화성 액체를 넣을 때 말고는 나일론 봉투를 잘 쓰지 않거든. 다 타버리지 않았을까? 율리아가 물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불이 난 후에도 과학수사팀이 인화성 물질의 흔적을 발견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아? 시드니가 설명했다. 그래. 휘발유로 예를 들어보자고. 휘발유는 500개가 넘는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고 휘발성이 강한 물질은 순식간에 타버리지. 하지만 상대적으로 휘발성이 약한 경우는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어. 성냥에 불을 붙이기 전 무언가에 흡수되었다면 말이야. 자갈길을 따라 랜드로버 한 대가 저택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일론 증거 봉투를 사용한다는 건 불을 내려고 인화성 액체를 사용했다는 뜻이야? 범인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는 뜻도 돼. 모든 게 화염에 휩싸이기를 원했던 거야. 화재로 관심을 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만큼 증거가 너무 확실한가 보지. 대단해, 시드니.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었잖아. 랜드로버가 선회로를 돌아 자갈을 으드득 밟으며 두 사람 앞에 섰다. 운전석이 열리고 피쥐가 내렸다. 그는 초록색 사냥용 조끼의 안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다. 집을 소개한 후에 점심 약속 장소로 태워다 드리라고요. 피쥐가 말했다. 좋죠. 감사합니다. 시드니가 대답했다. 여기서 한참 저택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율리아가 말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숲과 작은 호수까지 어우러져서요. 댐을 넘으면 강도 보입니다. 망가진 물레방아와 예배당도 있고요. 피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궁금한 점은 이 집의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율리아가 물었다. 미래요. 피지가 한숨을 쉬며 그 단어를 뱉었다. 우리는 침몰하는 배의 위쪽 갑판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 사람들과 같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율리아가 미소를 지었다. 네, 아마도요. 피지가 말하고 어깨를 으쓱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윗대 남자들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회사에 바쳤습니다. 가정도 느지막이 구를 정도로요. 회사는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넘어왔죠. 마나임, 레오폴드, 실베스테르, 마지막이 베르테르고요. 그분은 자녀가 없죠. 피지는 알아듣기 힘든 말을 중얼거리고는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율리아는 옆자리에 타고 지팡이를 다리 사이에 세운 후 문을 닫았다. 시드니가 뒷좌석에 타자마자 출발한 차는 선회로를 천천히 돌아 좁은 도로로 빠져나온 뒤 한쪽의 숲길로 나아갔다. 호수의 잔잔한 수면에 삐죽삐죽한 나무들이 비쳤고 타고 남은 맥주 공장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올랐다. 불을 끄려는 소방관들의 노력으로 주변의 땅은 아직도 축축하게 젖은 상태였고 시드니와 대화했던 과학수사팀 2명이 밴 뒤에서 흰 작업복을 재빨리 벗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평생을 이 숲에서 일했어요. 피지가 입을 열었다. 베고 썰고 깎고 통나무를 옮기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는 차를 운전하며 마나임 그룹이 성공한 것은 운과 사업 감각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급속한 산업화로 유럽의 숲들이 거의 다 쓸려나가던 19세기 초. 스웨덴의 천연자원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대부분 보존되었다. 증조부인 마나임 할아버지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수력발전 제재소에서 감독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스톡홀름으로 유학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피쥐가 말을 이었다. 영국에서 견습 생활을 마친 마나임은 순스발로 돌아와 1849년 겨울 투나달에 스웨덴 최초의 증기발전 제재소를 세웠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기업가들이 자본을 구하기 쉬워지는 법안이 의회에서 막 통과된 시점이었다. 마나임 모트는 숲을 사들여 벌목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세기 말에는 알프레드 노벨에 이어 스웨덴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2위에 올랐다. 하지만 징조 할아버지 한 분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피쥐가 얼른 덧붙였다. 벌목 사업은 일종의 피라미드처럼 확대되었어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수많은 사업가가 돈방석에 올랐죠. 신흥 상류층이 생긴 거네요. 율리아가 말했다. 그러다 보니 사업 활동이 의심스럽다는 둥, 불법 벌목을 한다는 둥, 취향이 형편없다는 둥 비난이 일었죠. 자연히 우리 같은 가족에게는 불필요한 스캔들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었고요. 그렇죠. 율리아가 말했다. 열등의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비난을 퍼붓고 벌목남작 같은 칭호로 폄하하는 것들이 새로운 산업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켜 지푸라기 같은 권력을 붙잡으려는 귀족들의 수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새 말하는 올드머니요? 율리아가 지적했다. 금융위기로 우리 가문은 재산을 꽤 많이 날렸어요. 이제는 스웨덴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에 끼지도 못하죠. 그렇다고 빈털터리가 되지는 않았고요. 은색 호수와 나란히 놓인 자갈길은 곡선으로 꺾이는 구간에서도 호수와 같이 움직였다. 3km를 더 달렸을 때 율리아는 호숫가에 있는 빨간 집 2채를 발견했다. 더 큰 집 있죠? 피쥐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말했다. 한때 당숙인 아우구스투스 아저씨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촌 형제요. 저 집에서 비에른과 안드레가 자랐고 지금도 둘이 같이 살고 있어요. 한 층씩. 안드레는 주로 여자친구 집에 머물지만요. 옆에 있는 집은요? 저건 둘의 여동생 시리의 집입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세요? 시드니가 물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특수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같은 걸 해요. 피지는 대답하고 속도를 다시 높였다. 가능하면 대화를 하고 싶어요. 율리아가 말했다. 다 얘기해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휴대폰에 관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잠시 후 피지가 정적을 깨고 말했다. 이럴 수도 있을까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맥주 공장으로 내려갔다가 죽은 남자를 보고 당황해서 경찰에 신고할 생각으로 사진을 찍었다가 오는 길에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율리아가 말했다. 하지만 자러 가기 전에 휴대폰을 원위치에 둬야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없죠. 저녁 식사 중에는 방해받지 않으려고 거기 두지만 잘 시간에는 항상 협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간 분간을 못할 만큼 만취해서 한밤중인데도 낮이라 생각했을지도요. 20분 후 그들을 태운 차는 나무를 베서 만든 낡은 도로로 나아갔다. 숲의 무수한 벌목구역과 이어지는 길이었다. 현재는 40만 헥타르 조금 넘는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셋 다 몸을 들썩이며 울퉁불퉁한 지형을 지나는 동안 피쥐가 설명했다. 도질이 아주 좋아요. 베스테른 오를란드에서 제일 가는 땅일 겁니다. 나무들의 나이도 거의 비슷하고 나무를 솎아내고 새로 심는 구역들도 있어요. 키가 큰 나무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다. 차는 높이 쌓인 통나무, 질적한 땅, 가만히 있는 포워더 한 대가 있는 저장구역도 지나쳤다. 필름이 끊겼을 때 폭력적으로 변한 적이 있나요? 율리아가 말했다.
그 질문은 전에 했잖아요. 피지가 곁눈질로 보며 대답했다. 진지하게 대답해 주세요. 모니카 말로는 가끔 흥분을 한다고 해요.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말린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작년 겨울에는 두 발로 서지도 못하면서 지붕에 올라가려 했대요. 그걸 모니카가 말렸고요. 첫 번째 톱질 소리가 들리고도 10분을 더 달린 후에야 차가 벌목 현장에 도착했다. 그루터기 등등 전부 다 활용합니다. 나뭇가지도 잔가지까지 다요. 피지가 차를 세우며 설명했다. 공기 중에 대패밥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모습이 앞유리로 보였다. 수확기가 나무 한 그루를 집게로 잡아서 몸통에 톱질을 하고 단 몇 초 만에 3개의 통나무로 베어냈다. 모니카가 아이를 낳은 가족이 없다고 했을 때 자리를 뜨셨죠? 율리아가 말했다. 그건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율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쥐는 한숨을 쉬고 율리아를 쳐다보았다. 나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요.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데다 이제는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처지 아닙니까? 하지만 모니카는 모트 가문의 유전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우리에게는 별 의미 없습니다. 둘 다 섞인 거죠. 피쥐가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차에서 내렸다. 율리아와 시드니는 피쥐가 벌목구역을 성큼성큼 가로질러 수확기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거대한 기계는 주변의 나무 껍질과 잔가지를 튀기며 나무의 몸통을 베고 땅에 쿵 떨어뜨렸다. 또 한 그루가 쓰러지며 마른 나무 조각들이 휘날렸다. 피쥐가 휘파람을 불자 거대한 수확기가 조용해졌다. 조종석에서 나온 기사가 피쥐에게 걸어와 악수를 나눴다. 그러고는 헬멧을 벗고 미소를 지었다. 피쥐가 숲 가장자리를 가리키며 무슨 말을 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피쥐와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율리아는 그들이 나무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피쥐가 했던 말이 자꾸만 생각났다. 그의 아버지는 숲에 있는 나무를 한 그루도 빠짐없이 세고 마나임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관리했다고 했다. 그런데 사촌 아우구스투스에게 회사 지분을 30%나 넘겼다. 대체 왜? 이 질문은 최적의 순간을 위해 아껴놓을 계획이었다. 오늘 저녁 모두 식사하기 위해 모였을 때가 좋으리라. 하지만 그 전에 6천 형제 중 첫째인 비에른과의 약속이 있었다. 율리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수사가 진행되는구나. 머지않아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에 맞아떨어질 것이다.